네, 기출문제 제83회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론 시험부터 하나씩 볼 거고요. 이론 시험 볼 때도 요 수험장에 가면 K리그 프로그램 감독관 확인 번호에서 반드시 실행시켜 놓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요 이론 시험 볼 때 써먹을 일이 아주 많으니까요. 자, 수험 번호, 이게 연습용이니까 2에 1, 7개, 그 다음 여러분들 이름, 그 다음 설치 누르시고요.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8341. 그러면 주식회사 용인전자가 나타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재무상태표가 뭐예요? 전산회계 2급 강의하는 것 같네요. 기업이 일정 시점, 요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 즉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람표이다. 이렇게 돼 있죠. 2급에서. 일정 시점, 특정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현재, 12월 31일 현재.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회계 기간하고 비교가 돼요. 재무상태표는 꼭 결산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정 기간, 회계 기간 하면 일정 기간하고 연결됩니다. 요거는 일정 시점, 특정한 날짜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산회계 2급 교재에 보면 재무상태표 보고식에서 자, 여기 보시면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일정 시점 12월 31일 요 날을 기준으로 자, 특정한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주식회사 서울상사고 그 다음에 단위는 원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백 조가 되니까 단위 뭐 조 또는 뭐 천억, 백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단위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손익계산서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의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이 경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일람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 일정 기간이고요. 단위라든가 회사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이거는 회계 기간은 손익계산서의 일정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일정 시점으로 보면 돼요. 금액 단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액. 현금 아무 때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현금성 자산의 기준은 뭐예요?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 자, 수입인지 우리 관공서에 가서 뭐 떼려고 그러면 뭐예요? 수입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붙이죠. 일종의 돈 받는 겁니다. 인지를 사서 붙여주면 직접 현찰로 받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우표 요거 두 개는요 어떻게 보면 소모품으로 볼 수 있고 소모품비로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현금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입인지나 우표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우리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배당금 나왔습니다. 아무 때나 은행에 가면 돈 줄 겁니다 하는 통지표. 이거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겁니다. 현금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만기 120일 양도성 예금증서. 일명 CD라 그럽니다. 자, 양도성 예금증서가 만기일이 90일 이내면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3개월 이내니까. 근데 120일이잖아요. 3개월 이상입니다. 얘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봐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안 되고요. 자, 선일자 수표, 타임 발행 자기압 수표.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타임 발행 자기압 수표. 뭐예요?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 수표 또는 뭐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이러한 것들은 아무 때나 은행에 가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거 현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일단 15만 원 정답은 나왔는데, 자, 선일자 수표가 10만 원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이거 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 선일자 수표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오늘이 3월 1일이에요.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3월 1일 날 가계 수표를 발행해요. 기업 같으면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데 날짜를 언제로 하느냐? 3월 20일 또는 4월 20일. 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이나 또는 회사에서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음을 없어서 못 주고, 그럼 어음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가계수표나 또는 당좌수표를. 개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계수표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당좌수표도 당좌거래 개설을 안 했으면. 그래서 자, 요걸 받은 사람은 3월 1일에 받았으니까 타인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으로 써야지. 근데 은행에 가면 이게 부도 처리돼 버리거든요. 왜? 통장에 잔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상관례상 어떻게 쓰냐면 3월 1일 날 발행을 하지만 날짜를 3월 20일로 선일자, 그 다음의 날짜를 3월 1일 날 적어서 3월 1일인데 3월 20일로 적어서 줘요. 그러면 상도이상 3월 20일 이후에 은행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선일자 수표예요. 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보다 뒤날로 기재한 수표.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것은 제시기간을 간접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또는 발행 당시에는 아직도 자금이 없으므로 자금이 마련된 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상 널리 행하여진다. 자,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가져가 봐야 부도수표인데 은행이 먼저 넣어서 부도 내겠다 하는 사람은 없죠. 자, 이런 게 선일자 수표니까 일종의 어음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를 받았을 때 받을 어음으로 적는 회사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니면 미수금으로 적든가, 상품을 팔았으면 외상매출금으로 적든가,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회사별로 편의에 따라 쓰는데 어쨌거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닙니다. 자, 은행에 가봐야 지금 돈 안 주니까. 그래서 정답은 배당금 지급 통지표하고 타인 발행 자격수표, 현금성 자산은 없고요. 현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절하고 그냥 받아 먹어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자본조정 항목이 아닌 것, 개정공학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자본조정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본조정 딱 들어가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면 돼요. 자, 자기주식 여기 있습니다. 자본조정 항목입니다. 감자차손 있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 다 있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 요거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자, 1급 들어와서 2급에서는 자본하면 인출금하고 자본금 그 두 개만 알면 아주 간단했는데 개인 기업이니까 1급부터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헷갈려하는 게 자본 쪽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인데 그걸 다 암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요. 영역 구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과 관련해서 이익을 보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자본잉여금으로. 근데 자본잉여금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더하고 빼는 항목, 이러한 것들, 요건 차감 항목 빨간색은.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기 주식, 기타, 신주 청약 증거금, 감자차손 이러한 것들은 자본잉여금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오히려 자본잉여금에서 빼야 될 자본에서 차감해야 되는 항목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별도로 자본조정이라는 데 둬서 자본에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본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조정 항목이 아닌 것 3번 주식발행 초과금, 계정가공비 적요 등록 이렇게 확인하면 금방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 이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건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문제.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형자산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생각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범위는 넓지 않으니까. 자, 요거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1번부터 보기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자, 돈 주고 사오는 경우 저희도 사무실에 전부 다 프로그램,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어 프로그램 전부 다 매달 돈을 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사왔다. 프로그램 사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구입 가격. 거기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관련된 비용이 있으면 이것까지 더해서. 그래서 원가로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인식, 이론교재 126, 127페이지 나와 있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이거로 인해서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쓰잘데없는 거 뭐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영업권이라든가 기타 등등. 자, 그 다음에 원가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원가는 구입 가격에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 합친 금액이 원가로 합니다. 자, 원가로 측정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형자산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삼성이 대표적인 거죠. 플래시라든가 반도체를 개발할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한다. 저도 교사 발령 받기 전에 한국 베링거 잉겔라임이라는 그 독일 합작회사에 다녔었지만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성공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연구부터 들어갑니다. 시험 연구를 해서 실패하면 무형자산이 안 되죠. 특허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비용으로 다 처리합니다. 근데 시험 연구에 성공했어요. 야, 이제 이거 특허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무형자산입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시제품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하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약을 개발하거나 삼성에서 요즘 뭐 더블폰, 저도 한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맞는 말이고요.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이상하게 걸쳐져 있어요. 개발 단계가 너무 짧거나 시험 연구에서 거의 다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연구 단계로 봅니다. 기업회 기준은 그래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개발 단계로 나왔다. 이게 틀린 겁니다. 연구 단계로 본다. 교재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창출과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구분한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자, 아까는 2번, 4번 한꺼번에 묶어 설명했고요. 자, 교재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여기 상각 기간 20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 보통 특허 같은 경우 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혹시나 또 다른 시험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상각할 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차감한 정액법을 씁니다. 합리적인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을 우선으로 쓰고요. 잔존가액은 제로로 봅니다. 왜? 특허기간 끝나면 그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쓰고 직접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해서 상각비 처리하고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 우리 유형자산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간접법을 쓰고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자, 직접법을 쓴다. 정액법을 우선으로 한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잔존가액은 제로로 본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4번.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음에 문제가 나와도 아마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자, 5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T자 계정을 쓰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 및 기초잔액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외상매입금 쫙 그려요. 이렇게 T자로 쭉 그려서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증가 어느 쪽?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죠. 자, 외상매입금 지급액, 외상값을 갚았어요. 그럼 부채가 감소하죠.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차변에 기록합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외상매입금, 아직 외상값 갚지 못한 거, 차기 2월 140만 원. 자, 부채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편의상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차변에 온 거예요. 1월 1일 되면, 다음 달 1일 되면 기초 이쪽으로 옵니다. 잔액 남은 거. 자, 기말은 편의상 반대편에 금액을 대체 합계를 위해서 간 건데, 자, 기말은 이쪽에 옵니다. 140만 원. 그 다음에 순매입액. 외상매입금 증가. 외상으로 매입한 거. 근데 총 매입액이 또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함정을 파놨습니다. 어느 걸 적어야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자, 총 매입액이 있으면 총 매입액을 원래는 여기 적어요. 그리고 순매입액은 뭐예요?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매 애누리액 할인액 뺀 거죠. 근데 뭐 애누리액 할인액 안 나왔어요, 자료가. 그러면 얘는 그냥 필요 없어요. 순매입액이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것만 순매입액을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증가, 외상값 증가. 그러면 차변 합계액이 640만 원. 차변 대변은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똑같아야 되니까 640. 그럼 400만 원 빼면 240만 원이 뭐예요? 기초 잔액입니다. 작년에 갚지 못해서 넘어온 거. 그래서 기초 잔액은 얼마인가? 24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6번 문제. 다음 거래를 분개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분개해 봅시다. 비업무용 토지 700만 원 구입하였다. 업무용 토지면 차변에 토지라고 적는데 비업무용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투자 부동산이죠. 700만 원. 자, 돈을 줘야 되는데 먼저 지급한 계약금 70만 원을 차감. 선급금이죠. 선지급 70만 원. 그러면 630만 원인데 차감한 잔액 중 50%는 타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타사가 발행한 거면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을 지불한 겁니다. 대변에 현금. 그러면 630만 원의 절반 얼마예요? 현금 315만 원. 나머지는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거 함정 파놨습니다. 보나마나 지급어음한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있고 선급금이 있고 지급어음이 있고 미지급금 정답이다. 딱 체크하면 그냥 아웃입니다. 이거 왜 지급어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상품을 사고 판 게 아니잖아요. 지급어음 받으러 오면 상품을 사고 팔 때 쓰는 겁니다. 상품 또는 제품. 이거는 상품이 아니니까 뭐예요? 어음은 발행했지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315만. 어려운 건 아닌데 아주 출제위원이 교묘하게 함정을 파놨습니다. 이거 지급어음 처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 선급금, 지급어음, 현금은 다 있어요. 얘가 사용하지 않는 거죠. 미지급금. 자, 그래서 지급어음. 이게 또 뭔 말 하나. 예. 지급어음이 미지급금 여기 있잖아요. 지급어음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문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상품, 제품의 판매냐, 구입이냐, 요거 잘 따져서 해야 됩니다. 상품, 제품이 아니면 미지급금 또는 반대 상황이면 미수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7번 문제. 자, 다음이 회계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 요거는 진짜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이 조금, 물론 요런 비슷한 문제는 있는데 보기가 요렇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요거 아마 수험생들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다. 유상증자라는 게 뭐예요? 증자 이론에서 했지만 돈을 받고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 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자본이 증가가 이루어지죠. 요게 증가가 됩니다. 변동이 있죠. 현금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다. 보통 2월 달쯤에 주주총회 합니다. 2월, 3월 늦어도. 그러면 주주들한테 얼마씩 우리가 줄 겁니다. 그러면 차변, 대변. 자, 주주들한테 배당금은 어디서 줘요? 이익 생긴 거예요.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하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줘요. 근데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그날, 바로 그날 앞에서 돈 봉투 이렇게 주는 게 아니죠. 나중에 배당금 지급표가 개인한테 다 갑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받습니다. 자,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이 돼요. 부채입니다, 이거. 부채의 증가예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돈 지급하는 데도 시간 걸려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익잉여금이 회사에서는 어찌거나 요날 기준으로 결의한 날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요. 회사 돈이 나갈 거니까. 얘가 감소합니다. 자본 변동이 있어요.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하다. 주식을 감자 처리한 겁니다. 유상, 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요. 대변에는 자본금을 줄였습니다. 자본금 돈을 준 거죠. 유상으로 소각하다 했으니까 자, 차변에 자본금, 대변에 돈을 준 거니까 유상, 현금. 돈 나가고요. 자본은 감소합니다. 요거. 소각했으니까 자본이 감소. 4번 결의했던 현금 배당을 지급하다. 자, 3번까지는 맞습니다. 자본이 줄어들었으니까 변동이 있는 거고요. 현금 배당을 지급했다. 아까 요거 결의했었죠. 요거를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돈 나갔어요. 현금. 미지급 배당금이 여기 왔다. 미지급 배당금은 여기에 자본 항목이 아니에요. 이미 이익잉여금 이미 했어요. 이거 또 하면 두 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지, 부채 감소가 일어나는 거지 자본하고는 상관없어요. 자본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변동이 없는 것.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자본 항목을 여기다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고, 요거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잘 읽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8번 문제. 자, 요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단기 1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단기 1기 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자, 액면가액은 뭐 필요 없고요. 우리가 산 금액하고 12월 31일 결산 시에 공정가액하고 비교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냐 손실이냐. 자, 평가. 그래서 20만 원 샀는데 15만 원 됐어요. 얼마 떨어졌어요? 5만 원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얘는 주식회사 금강 주식은 15만 원 주고 샀는데 20만 원이 됐어요. 얘는 5만 원 올랐어요. 자, 하나는 손실, 하나는 이익. 그나마 퉁치니까 손해보지는 않았네요. 자, 영양은 얼마인가?
퉁치면 제로, 없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원가 회계로 넘어가는데 원가 회계가 첫 문제부터 이거는 출제위원들이 조금 저는 좀 이상해요. 특히 여기에 이제 함정을 파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마 의제기가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일정액이라고 돼 있지 일정 비율이란 말을 안 썼으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놓고 정답 이상 없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기각시켰습니다 보니까.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행태는 무엇인가? 특정 범위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이게 어느 거냐? 자, 우리가 변동비하고 고정비는 쉽게 알죠. 변동비, 재료비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금액 점점 늘어나는 거, 변동비입니다. 근데 고정비는 집세 같은 거, 임차료 같은 거. 아무리 생산량이 늘어나도 원가는 일정하게 하는 거. 이게 고정비입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 준변동비와 준고정비가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이제 교재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전기고지서 기본요금이 4,000원. 그래서 전기 일정한 만큼 사용할 때는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자, 여름철에 에어컨 무서워서 못하겠다 해서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자, 일정 이상 사용하면 할증료가 붙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쭉 고정비 형태로 가다가 변동되는 것, 준변동비. 반대로 준고정비는 뭐냐? 일정액만큼 갑니다. 대표적인 게 기계를 리스로 빌려서만 쓴다. 한 대 빌리면 100개를 생산해요. 그래서 임대료를 10만 원 줬습니다. 근데 101개부터 100개로는 안 돼. 100개를 넘었었어요. 101개부터 200개까지를 만들려니까 한 대를 더 빌렸어요. 두 대가 됐어요. 그럼 얼마? 20만 원. 석 대 빌리면 30만 원. 그래서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한 만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금액만큼 껑충 뛰어버려요. 10만 원. 그다음 한 대 더 빌렸어요. 20만 원. 또 한 대 빌렸어요. 30만 원. 그러면 생산량은 여기까지는 100개를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 200개, 300개 생산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원가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정한 금액만큼 껑충껑충 늘어난다. 이게 준고정비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니까 자,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 일정액만큼. 요거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도 준변동비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일정한 비율이다. 일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비율이라는 말을 써야 그게 준변동비다. 그렇게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세무사회에서. 근데 일정한 비율, 이것도 100% 비율이 늘어나고 또 거기서 다시 또 늘어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율이란 말이 저는 이것도 겨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일정한 비율 계속 10만 원씩 늘어난다. 굳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원가 회계를 하는 건지 국어 사전도 뒤져봤거든요. 일정 비율과 일정 금액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없어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시험 문제가. 다음부터는 출제위원들이 이런 출제는 하지 말았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 아니면 다른 걸 하나를 집어넣든가. 자, 어쨌거나 지금 정답은 준고정비 일정 금액이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정 금액은 늘어나요. 계속해서 늘어나서 그렇지.
자, 요거는 제가 출제 아주 잘했다라고 말은 절대 못 하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세무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0번 문제. 자, 다음은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이건 헷갈린 거 없습니다. 자,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요거는 뭐 배부 방법이 없는 거고요. 직접 배부법 뭐예요? 보조 부문은 신경 안 쓰고 보조 부문에서 그냥 제조 부문으로만 보내면 끝입니다. 근데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에 한 번은 줘요. 순서대로 한 번. 상호는 보조 부문끼리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중간 정확도가 제일 떨어집니다. 대신에 비용과 시간은 이게 제일 많이 걸리고 중간 제일 적게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보조 부문 원가를 보조 부문 원가를 보조 부문이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만. 상호 간에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하면 상호 배부법이 돼요. 서로 간에. 근데 한 번만이니까 그 중에 순서를 어느 거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을 보면 수선 부문, 보조 부문에 전력 부문과 수선 부문이 있어요. 근데 1차 배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은 수선 부문에 안 줘요. 바로 그냥 배부 받은 것만 일방적으로. 자, 요런 케이스, 친구들 간에 요런 친구 있죠. 지가 아쉬울 땐 빌려달라고 그러고 내가 아쉬울 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빌려주고 아주 밉상. 자, 단계 배부법이 요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 번만 다른데 보조 부문에 줬다 그러니까 단계 배부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종합원가 계산하고 개별원가 계산 서로가 차이점이 뭔지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뭐 핵심 과제, 업종, 원가 집계, 장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교재에 있습니다. 요거는 자주 봐두시고요. 개별원가 계산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거, 조선업, 항공기, 뭐 건설업, 특정 제조사,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원가 집계 단위는 개별 제품별로. 요즘 우리나라 선박 수주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스 운반선, 배 한 척마다, 배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배 한 척마다 계산을 따로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생산한 거. 자, 그래서 공정별로 원가 계산하고 기간별로, 공정별로 원가 계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은 식품 가공, 정유업, 제지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죠. 자,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핵심 과제,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머리 아픈 거 있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서 월말 제공품 계산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있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아까 제조간접비 배부 있죠. 보조부문에서 제조부문으로 보내는 거. 왜냐하면 배를 여러 척 만들어도 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그게 핵심이고요. 자, 이건 대량 생산하는 식품 제조, 조선업, 항공기 제조 이런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제품을 수십만 개 생산하는데 경제성, 편리함, 종합원가 계산 방법이 없으면 미쳐버리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정확한 배 한 척당 제작 원가 정확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평균 내가지고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그냥 하는 거고요. 자, 원가 집계 한번 좀. 개별 작업별로 집계한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박, 항공기 제조. 공정별로 집계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원가 집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3번 원가 집계 요게 틀린 겁니다. 자, 12번 문제. 자, 월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자, 평균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완성품 수량 플러스
미완성품을 완성품으로 환산한 거 더하면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자, 1000개는 완성됐고 미완성된 게 200개가 있어. 그러면 200개를 완성품으로 환산해서 그럼 몇 개가 전체적으로 완성품으로 환산 양을 계산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선입선출법 하게 되면 마이너스 월초제공품 환산량을 또 빼야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자, 여기서는 평균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요 평균법, 요 공식에 맞춰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완성된 거와 미완성된 것까지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면 얼마냐? 그러면 자, 기초제공품 700개 완성도, 단기착수량 1500개, 완성품 1700개, 기말제공품 500개, 완성도는 50%.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 그러면 재료는 뭐예요? 완성도를 100%로 봐야 되겠죠. 왜? 초에 전량 투입됐으니까. 그러면 재료비, 가공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자, 완성품 수량 1700개. 플러스 미완성된 거, 기말제공품을 완성된 걸로 환산해라. 그러면 기말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거든요. 기말제공품 500개예요. 500개 곱하기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됐다 그러니까 100% 들어간 겁니다. 100%. 그러면 1이죠, 100%는. 그럼 500개예요.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2200개. 자, 정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는 1740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가공비.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1700개 플러스 기말제공품 수량 500개 곱하기 완성도 50%니까 0.5예요. 그러면 이거 250개죠. 그러면 1700개 250개 더하면 1950개. 자, 재료비는 2200개, 가공비는 1950개 완성품으로 다 환산했을 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이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 다른 말로 의제 공급이라 그럽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그런 거는 그냥 부가세 신고하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묘하게 판매라고 보기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판매로 본다라는 부가세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가공급, 공식적으로 생산서 발행 안 하고 사업자가 두 개예요.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인쇄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예요. 제조업체니까. 출판사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출판사에서 한 거를 인쇄사에서 만든 거를 출판사에 그냥 가져와 버렸어요. 그럼 거래가 아니에요. 생산서 발행이 없어요. 같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야, 너네 면세 사업에 쓴 거 이거 부가세 내. 의제공,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판매로 본다 이 말입니다. 판매로.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유지를 위한 재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주 공급으로 와서 매출액 신고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 사장님이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갖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매출액으로 봐서 부가세 내라. 이런 거고요. 사업상 증여. 자기 단골 거래처한테 선물로 자기네 회사 제품을 그냥 줘버렸어요. 이거 안 됩니다. 매출로 봐야 된다 이 말이고,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재화 이것도 매출로 잡아야 됩니다. 눈물의 세일 망했어요 그러면서 판매하는 거, 폐업 신고한 다음에 판매하는 거 그래도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 잡을 수가 없으니까 폐업할 당시에 재고 남은 거 전부 다 매출액으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간주공급으로 볼 수 없는 특례 조항이 아닌 거 어느 거냐? 폐업 시 잔존재화 있고요. 사업을 위한 거래처에 대한 증여, 이거 간주공급으로 보고요. 4번부터 과세역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얘도 들어갑니다.
근데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기계장치 팔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거니까 특례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종종 나옵니다. 이 면세 대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출제하기가 편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세 대상. 자, 교재, 이론 교재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돗물, 연탄, 무연탄. 근데 유연탄은 안 됩니다. 무연탄, 유연탄이 뭐가 다를까요? 무연탄은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거고 유연탄은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공해, 대기오염이 심하니까 유연탄은 세금 안 빼줍니다. 면세로 안 해줍니다. 여객운송. 자,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것들이 다 면세 대상이죠. 근데 항공기, 이건 서민이라고 볼 수 없죠.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죠.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KTX는 안 됩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이런 거는 면세가 되고요. 자, 의료보건 영역, 병원 같은 데 있죠. 주택토지 임대, 우표, 교육 영역, 학원 같은 거. 도서, 신문, 잡지, 도서관, 박물관. 그 다음에 금융, 보험, 뭐 작곡가 등 인적 영역, 복권 이런 것들이 면세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세 대상이 아닌 것,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영역, 이거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나왔고요. 수돗물, 토지, 연탄 이런 것들은 다 면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다 전환시켜 놨습니다. 몇 년에 걸쳐. 한꺼번에 하면 불만이 많으니까. 단, 법인은 반드시고요. 신고도 1년에 4번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만 신고하는데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연간 매출액 3억 이상인 개인 세입자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가산세 내야 되고요. 3억 이하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전자세금계산서 웬만하면 다 발행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단서 조항, 개인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3억 이하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나왔고요.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물건은 이번 달에 팔았지만 계산서는 바쁘다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가산세 안 내도 됩니다. 맞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왜? 계산서 발행 보내는 순간에 국세청도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별도의 개인 프로그램 쓰는 경우 있죠. 우리 이렇게 K랩 같은 프로그램. 회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 요거를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국세청에서 그 파악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빼먹으면 가산세 물어야 되고. 그래서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 나오잖아요. 자,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영세율 다 적용합니다. 수입할 때도. 근데 세금은 내야죠. 세금을 누구한테 냅니까? 세관에 내죠, 세관에. 그러면 세관이 돈을 받았으니까 세관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수입 세금 낸 사람, 수입업자한테 줘야 됩니다. 발급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옳지 않은 것.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3억 이상일 때만 매출액. 자, 이렇게 낸다는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시험은 다 했고요. 앞에 원래 1급 재무회계 쪽은 약간 까다롭긴 합니다. 출제하면서도.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15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맞으면 일단 합격 가능권에 들어가니까.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